네, 이번엔 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IT 쪽에 있어서는 내가 IT의 신이다. 이렇게 또 자부할 수 있는 분이 네. 나오셨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IT 쪽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얘기를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거 처음에 질문지 받고서 이건 분명히 한글인데 무엇일까? 저도 그래도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도 자료를 많이 봤다 네네.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전문적이죠. 질문지를 보면서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은 걱정도 되면서 네. 사실 배울 게 많은 날이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최근 반도체와 소부장 또 기술 관련 동향과 또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이영수 대표님에게 들어볼 수 여쭤보도록.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뭐 최근 이슈 플러스 어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설명들을 원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네, 거기서 특히 좋아지는 쪽이 어디냐.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광 공정,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라는 노광 공정의 EUV 극자외선 쪽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후공정이 더 이상 이제 뒤쪽에 있는 공정이 아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이제 그 패키징 기술 자체가 어드밴스드 된 그 이유와 함께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들 네.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결국 기술 동향과 추려서 연결되는 네. 종목들 내용까지도 이제 그렇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많은 만큼 또 많이 지쳐 있으시거든요. 사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 대한 실적에서도 그래왔고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는 하지만 사실 주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 국제 정세에서 특히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면서 또 그동안에 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그 일본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풀리고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또 뭔가를 다 그게 내줘버리는 중요하죠. 거. 예, 그게 이게 지금 뜨고 이게 단 건지 매운 건지 사실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네. 맛보고 이게 뭐구나 싶으면 이미 이제 다 흘러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미리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에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일단 그 동안에 그 어떤 한국 뭐 반도체 소부장 기술이 주목받게 된 거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베 신조 총리 그때. 때문이죠. 네네. 네, 덕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네. 그때 2019년에 이제 3대 핵심 소재를 또 우리나라를 또 벌주기 위해서 수출하지 네, 않으면서? 네,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플루오린 PI라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 네네. 들어가는 소재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순도 불산, 네, 불산하고 그리고 이제 EUV 극자외선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라는 네. 관광액 요 세 가지였거든요. 네네네.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렇죠. 전 국가적으로 뭐 이 일본에 대해서 뭐 그 어떤 구매 안 하기 불매 뭐, 운동이 불매 운동 있었고.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 소부장 국산화 쪽 펀드 쪽에 네. 또 가입도 하시고 맞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잘 된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많은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흐름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나쁜 거냐?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왜냐하면 않다. 예, 아무리 우리가 국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일본 소재 부품 장비를 배제하고 뭔가 차세대 공정이나 기술들을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투트랙으로 이제 국산화와 이제 그렇죠. 일본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소부장 국산화로 인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던 주식들은 오히려 이제 디레이팅이 된 거죠. 네, 그 대표 주자가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제재로 인해서 유일한 대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삼성 내에서 어떤 비중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디레이팅 때문에 주가가 크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들 중에도 조금 톤도 다운 시키고 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자료들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한일 정상들이 이제 만나서 결국에 뭐 공급망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도체에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요. 네. 지금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네네. 그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는 또 파운드리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네. 거고요. 네네. 지금 뭐 어떤 미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결국 파운드리 굴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는 괜히 애매하게 이렇게 끌려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파운드리 기술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10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 기술을 갖고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일 선단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텔이거든요. 그런데 인텔은 10나노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나노, 5나노가 어떤 주력 기술이고 지금 3나노로 전환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4나노, 5나노, 3나노까지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중요한 거는 TSMC에 비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많이 밀립니다. 아, 네. 네, 지금 4나노, 5나노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3나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 분기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일본의 핵심 소재들이 특히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TSMC가 일본하고 밀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했어요. 음. 대표적인 게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데다가 네.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상당 부분의 자금을 대줬고요. 그리고 일본 어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었습니다. 원래 또 일본하고 네. 대만의 관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우호적인 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 뭐 일본 그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인 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번 반도체 공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술들이 다 중요한데요. 뭐 반도체 뭐 8대 공정 이걸 이야기 다 늘어놓으면 지루하시니까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기술이 지금은 어떤 선단 공정. 우리 반도체 팹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노광이라는 기술이에요. 네네. 노광. 노광이라는 거는 이제 사진을 현상하는 기술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라는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석판이 있거든요. 이 석판이 투명한데 여기 회로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축소를 해서 웨이퍼에다가 축소를 해서 사진을 빵빵빵빵 찍는 거거든요. 그 선폭이 4나노, 5나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네, 광원이 그래서 예전에는 수은 램프 가지고 광원을 쓰다가 브라크립톤 KRF라는 소재 쓰다가 ARF 브라 아르곤 쓰다가 뭐 이렇게 지금은 EUV까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광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초 그 단파장을 쓰면 미세 공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노광이 선단 공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 노광의 장비를 독점하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ASML, 네, 맞습니다. 그래서 ASML이 여기서 거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찾아가가지고 맞습니다. 읊조리고 있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 ASML이 중요하냐면 ASML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가 몇대 딱 안 되죠? 40대밖에 없어요. 너무 적게 네, 만들어요. 40대가 딱 나오면요, 20대는 TSMC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가져가는 대수가 13대 혹은 14대인데 한 대가 이제 이재용 회장 날아가면 한 대 더 주고. 네, 한 대 더 주고 그래서 그렇게 자주 가시는군요. 한 대 더 받으려고 네네 가는 아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6, 7대 가지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쩌리들이라 그러죠. 뭐 인텔, SK 하이닉스, 네.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재미난 확보를 해야 표현입니다. 되는- 여러분 네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재미있자고 한 네네네. 이야기고요. SK 하이닉스를 절대 좋은 비하할 생각은 회사입니다. 없습니다. 예, 네. 좋은 회사입니다. EUV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한두 대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장비 한 대가 2천억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2천억짜리 장비를 다 줄 서서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비가 있어야지 선단 공정이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갖고 싶겠죠. 음. 네. 그런데 미국 때문에 중국은 못 삽니다. 그래서 단 한 대의 EUV 장비도 중국 땅을 밟지를 못한 거죠. 네. 지금 이 상황 속에 사실 우리는 뭐 일본하고도 이렇게 뭐 공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뭐 투트랙으로 가면은 그거는 어쨌든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고 혹은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지가 눈에 보일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또 눈치를 미국 쪽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1년? 1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1년 안에 작년 10월에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죠. 네. 이제 미국이 그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기술을 디테일하게 막았어요. 네. 사실 트럼프 때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는 큰데 약간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회하고 노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규제가 굉장히 촘촘해졌는데요. 파운드리 기술은 14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메모리까지 끌려 들어갔죠. 이 메모리는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팹들이 다 첨단 팹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들이 못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선심 쓰듯이 1년 유예를 해줬어요. 그게 올 10월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1년 더 유예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뉴스상으로는 1년 더 유예를 해준다 뭐 이런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모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네, 가드레일 1년 더 유예 받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팹은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순간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구형 공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올 10월에 만료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올 10월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예상하시는 네. 시나리오는 그래도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은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네네.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유예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네네. 이야기고 네네.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절대 없거든요. 네. 네. 아 이게 그러면 공론화된 게 아니었군요. 그 대응도 그러면 중요한데 우리 네. 어떤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죠? 그럼 반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반기에는 업황도 개선되고 이런 좋은 것들 장밋빛 그림을 미래 그려가고 꿈꾸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연되거나 뭐 다시 또 와장창 무너진다라든지 그럴 위험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 팹의 가치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대급부로 국내 생산 비중을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 네. 비중을 키우는 국내- 지금 그걸 커버할 만큼의 네. 생산 비중을 이렇게 확 키울 수 있을 만한 게 마련돼 있나요? 최근에 이제 용인 팹에다가 이제 300조 투자 네.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서 3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을 뭐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네네. 밀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뭐 이게 재벌 특혜다 이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을 지금 지켜야 반도체 되는?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도권을 잃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위치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노광공정 부분 거 얘기하실 때 네네. 결국 ASML에서 결국 지금 계속 한정된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느려지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쪽에서 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만 마련이 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려운 건가요? 네 이게 노광 장비가요. 음. 엔지니어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그걸 알겠는데 엔지니어들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네. 좀 똑똑한 그래서 사람들 많을 지금 텐데. ASML은 네. 매년 캐파 증설 늘리고 있어요. 그 일부러 노력들을. 덜하는 것 같아. 항상 그 유럽의 장인들이 뭐 한 땀 한 땀 명품도. 예.
뭐 에르메스 백도 그쵸, 그렇고 그쵸. 페라리 차도 그렇고 다 한 땀 한 땀 한 땀. 정성 들어 만든다라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점심시간에 막 없는데요. 2시간씩 그렇죠. 주무시고. 그런데 이제 그 EUV 어떤 노광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독일의 칼자이트라는 회사가 만드는 렌즈가 있는데요. 네. 이게 또 뭔가 병목이에요. 항상 뭔가 이 렌즈가 부족해요? 특수 렌즈인데 이게 또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레이저 광원 회사인 사이머가 또 이게 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좀 네.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밑에 있는 ASML에 부품이나 납품하는 네네, 맞습니다. 기업들하고도 네. 또 악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회사들이 뭔가 캐파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던 거예요. 애매하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독점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독점 소재를 써서 독점 부품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병목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하나 그 장인들이 네.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부품 수급이나 재료 수급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돼서 이게 하루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근데 것 저는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그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결국 메모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뭔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말씀 들어보면 또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안개가 싹 네,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기기 또 네. 시작을 해서 그 걱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인 네. 걸까요? 그런데 그게 반도체 시장이 나쁜 거냐 이 음. 변수가 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문제가 뭡니까? 네. 메모리나 공급 과잉이잖아요. 공급 강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 팹에서 네. 제대로 만들어. 첨단 네. 메모리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럼 확 주네요 공급량이. 그렇죠. 공급이 줄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게 조금만 되네요. 올라오면 이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구 하나 자빠져야 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은 네. 예전에 항상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그랬잖아요. 네네. 뭐 일본에서 그랬던 유럽에서 그랬던 누구 하나가 뒷목 잡고 쓰러지면 그때서부터 남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살아나는. 입으면서 사실 업황이 개선되고 하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중국은 또 워낙 그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컨트롤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때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시대는 가능했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이제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남은 업체들이 수혜를 누리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국가 안보 산업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산업의 쌀이 아니라 산업의 총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도 지금 자국 반도체 기업이 망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망하게는 네.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네, 거다. 절대 망하게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치킨 게임을 해서 마이크론을 넘어뜨리겠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오히려 오히려, 지원에 대한 명분만 만들어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럴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또 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군요. 오늘 여러 가지 기술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가져야만한 그런 네네.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에서 네네. 잠깐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설명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EUV가 중요한 건 알겠고 네네. 이게 그런데 뭐 네덜란드 ASML이 만드니까 뭐 우리한테 어떤 수혜가 있냐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얘기를 그죠?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ASML 주식을 뭐 나스닥에서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EUV 장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어쨌든 네. 뭐 1년에 조금씩이나마. 40대밖에 없지만 계속 깔리면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가 커집니다. 관련해서.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국산화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그런 쪽으로 국산화를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EUV를 이제 그 회로 패턴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스크가 이제 회로가 새겨진 커다란 석판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축소 사진을 찍는 건데 네네. 이 마스크가 EUV 광원에 닿으면 이게 수명을 다하게 되죠. 네,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EUV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센 광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면 이제 갈아줘야 되나요?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오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파티클 같은 이물들이 묻으면 회로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호 유리 필름. 깔잖아요. 네, 필름 같은 거 깔잖아요. 펠리클이라는 걸 만들어요. 펠리클이 네네, 그런 펠리클.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한 10억 하거든요. 한 장에. 네네네. 네, 그 10억의 마스크를 네. 보호하고 뭐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보호 필름 같은 펠리클을 하는데 그게 국내 SNS텍이라는 회사, SNS 텍. 그래서 좋았죠. 네, 그리고 FST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 최근에 SNS텍 주가가 좀 흐름이 좋죠. 네. 네, 그렇죠. 네, 이 회사가 만든 펠리클이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 쪽에도 삼성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삼성 쪽에도 잘 되는 것 같고 요즘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장이 팡팡 돌아가면 펠리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TSMC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TSMC도 지금 굉장히 많은 EUV 장비를 쓰는데 펠리클이 시원찮아요. 자기들이 쓰는 게. 그게 펠리클이라는 게 투과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투과율이 한 TSMC가 쓰는 게 87% 정도의 투과율밖에 안 나오는데 네네네. 우리 SNS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회사가 뭐 그 투과율이 92%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뭐 시장에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우리 그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TSMC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기업은 거진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사실 그런 걸 네. 예전에는 삼성에서도 허용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올라온 측면도 있고요. 아, 그게 그렇군요. 또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과거에는 삼성이 차세대 기술 개발할 때는 국내 업체를 안 끼워줬어요. 아, 대부분 네네네. 일본 소재 업체나 네네네. 미국 어떤 장비 업체나 이런 데하고만 했었는데 그때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거의 그 모욕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비행기 타고 넘어갔는데 네. 뭐 미쓰비시나 스미토모나 이런 데서 뭐 잘 안 만나주고 그쵸, 무슨 뭐 또 창고, 홀대하고 창고 그랬었잖아요.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진 그거를 나오고. 그때 이후로 삼성이 뭔가 이제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서 국내 회사들을 끼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국내 회사들 기술력이 상당 부분 올라간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이제 기술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직은 네, 뭐 네네. 좀 빠른 감은 있지만은 나중에 그 가능성을 예전에는 아예 배제를 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어떤 높은 멀티플을 받는 회사들 중에 HPSP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는 고압 수소 어넬링이라는 뭐 장비를 하는 건데요. 네네. 뭐 이제 수소 장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TSMC의 장비를 대부분 팝니다. 근데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TSMC의 눈탱이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비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는 또 네네네. TSMC 쪽에 후공정, 그러니까 ASE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도 팔아서 이익률이 40%가 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꽤 많네요. 네, 네, 그렇죠.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아니 없는가 보다는 네네.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하나 둘씩 나오는 게 의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EUV용 PR을 또 일본이 그 전에는 삼성이 JSR이나 TOK 같은 회사들을 주로 썼는데 이게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EUV용 PR 또 국산화 성공했고요. 네, 뭐 이런 또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일본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뭔가 반도체 쪽으로 있어서 좀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되자 주가가 확 안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악재가 있는 건가요? 회사가 일단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랬죠. 일단 맞아요. IR을 안 하는 걸 맞아요. 네,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저는 그 상황과 그 일본 어떤 소부장 국산화의 흐름이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악재를 온몸으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우리 아니야, 우리 얘기를 국내 해야죠. 고객사들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라고 시장하고 소통해주면 그냥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데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죠, 회사가. 왜 그럴까요? 그게요. 이건 사람마다 이건 다른 성향의 거예요. 차이. 예. 그리고 특히 이런 제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걸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숫자로 보이잖아.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이건 거예요. 우리가 아. 문제가 없음을 실적으로 보여줄게. 그럼 될 거 아니야. 굳이 말로 예.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아.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요 소통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그런 시각에 좀 다름이 있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주분들이 그럼 그걸 미리 인지하고서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종목들 그렇죠. 접근해야겠네요. 대신에 싼 거죠. 그런 네, 어떤 네, 하자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아, 회사가. 그거 외에는 네. 뭐 사실 네. 뭐 업황이라든지 관련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뭐 네. 부진이 나타나고 뭐 이런 점은 없는 네, 건가요? 그런 영향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삼성이 그때 그 아베 소부장 사태 때만 해도 그 포토레지스트 삼성이 쓰는 어떤 그 국산화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소재 비중을 77%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23%가 국산화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동진 세미캠이 한 12%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 네, 그 이런 회사들한테 약간 이제 조달을 받고 한 10% 정도 이제 조달을 받게 된 거고요. 2025년까지 30% 국산화하는 게 삼성의 어떤 내부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동진 세미캠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PR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황으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회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공신력이 생기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회사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네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공식화되는 거니까요. 주주분들은 마음이 네. 많이 또 쓰리실 것 같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쪽에 동지세미캠 저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 네네. 네. 여기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러면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네네네.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이제 8대 공정이 있어요. 이제 뭐 네네네. 처음에 뭐 반도체를 반도체가 그 모래 규소에서 추출하거든요. 그걸 고순도로 규소를 녹여서 원기둥을 만들어요. 그걸 소세지처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썰면 이게 웨이퍼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그 어떤 웨이퍼 공정이고요. 여기 산화막을 입히는 산화 공정, 그리고 이제 노광, 우리 아까 이야기한 네네. 그 사진을 찍는 네. 공정, 그리고 식각, 뭐 필요한 부분만 깎아내는 네. 식각,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 그리고 메탈, 뭐 이런 공정들이 전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네요. 8대 공정 중에서 6대 공정이 전공정이고 네. 이제 그 뒤에 패키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그란 웨이퍼 들고 나오잖아요. 요거 만드는 게 전공정이에요. 그러면 요 웨이퍼를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 잘라서 요거를 칩을 네모난 칩을 가지고 오면 요게 그 자체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B라는 우리 인쇄 회로 기판에 네네. 놓고 기판에 요 꽂아. 칩을 올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이제 금실 가지고 다 연결을 하고 네네네네. 위에 이제 그 에포क्시 몰드 컴파운드라는 이렇게 새까맣게 우리 옛날에 컴퓨터 뜯어보면 초콜릿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잖아요. 위에 삼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패키징된 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그 패키지된 칩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오사시라고 합니다. 후공정. 후공정에 네, 해당되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아, 네네. 그걸 그래서 줄임말이군요. 오사시라고 합니다. 예. 오사시. 네, 오삿, 오삿. OSAT. 네, 오사트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대만의 ASE,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인데 네네. 이제 이쪽이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반도체라는 기술의 진보는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든 무어 인텔 창업자가 네네네네. 말씀하신 그 법칙이 있죠. 2년마다 무어의 법칙? 트랜지스터 그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톱만한 이 반도체 칩에다가 트랜지스터 밀도만 계속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밀도를 어떻게 높이냐? 선단 공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40나노를 하다가 20나노를 하면 생산량이 뭐 4배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게 잘 됐어요. 음. 왜냐하면 미세 공정이 그동안 잘 됐는데 이제는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R&D 비용만 대충 한 50조가 들어갑니다. 50조. 네. 50조면요.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한 86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 기업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게 이제 선단 공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원자 알갱이 단위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실리콘 웨이퍼의 원자 크기가 한 0.5 나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3나노면 요거 몇 개, 그죠? 6개.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이유가 이건데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후공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전공정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후공정 쪽으로 많은 어떤 기술 진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돈 네. 벌 거는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컸던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후공정 업체들은 높은 멀티플을 못 받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왜 맞아요. 갑자기 높은 멀티플을 받냐면 이게 후공정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진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칩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뭐가 다르냐면요. 기존의 칩은 그냥 한 개 손톱만한 이 그 칩을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일종의 단독 주택 같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1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즘에 만드는 칩들은 우리 IFC 몰 같은 거예요. 위에 그렇죠. 한 개는 그 호텔이고요. 한 개는 무슨 그 비즈니스 센터고 밑에 지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직으로 3차원으로 3D로 쌓기도 하고 네. 그 2.5D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술 자체가. 그게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많이 필요해졌냐면 일단 이제 전공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요한 수요처가 생긴 거예요. 어디요? AI요. AI. 자, 우리 AI라는 그 어떤 그 기술은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컴퓨터 모든 스마트폰 디바이스는 이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개발한 그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거의 뭐 8, 90년 동안 그 구조를 쓰고 있어요. CPU라는 프로세서가 있고 이게 데이터를 HDD 하드 디스크에서 불러줘. 요즘에는 SSD를 많이 쓰죠. 네.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의 성능, 처리 속도를 데이터가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중간에 D램이라는 굉장히 읽고 쓰기에 최적화된 굉장히 빠른 D램이라는 버퍼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 폰 노이만 구조예요. 네네. 우리 모든 컴퓨터의 구조인데 AI는 사람의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D나 2.5D 같은 구조들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요 하나로 패키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IFC 몰 같이 주상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프로세서가 한 개의 패키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아주 반도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AI 반도체의 모습은 뉴로모픽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다 있는 거죠. 네, 그게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한 기업도 있어요? 우리나라? 없죠. 미국이나 대만만 있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들어가는,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이 반도체 웨이퍼를 아주 얇게 갈아내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요 회로를 연결하거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장비를 하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레이저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레이저 장비를 하는 게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제대로 붙었는지 아주 미세한 어떤 회로들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아주 검사를 많이 해야겠죠. 그런 검사를 하는 회사가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3D AOI라는 장비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 이 AI 반도체 같은 아이템은 끝을 보겠네요, 결국에는.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의 그 챗GPT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GP GPU가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GP GPU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SK 하이닉스가 제공해주는 네네네.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거든요.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없으면요, 엔비디아 GPU가 제대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해는 그 뭐 네. 주상복합 그런 걸 설명해서 네네. 이해는 됐고요. 그 요새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막 얘기할 때 막 후공정 얘기를 하는데 네네. 대체 뭐였지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테마가 시장에서 불러일으켰었던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뭐 AI나 어. 이 정도 단계가 아니었죠.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갖다 붙이고 나니까 진짜 이 후공정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네. 끝내야만 되는 이제 내용이 돼버렸다라는 음.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저렇게 뭐 높은 멀티플이 허용되면서 잘 버티네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에 좀 불안한 감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대할 그동안의 만한 시장. 어떤 네.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CPND라는 요 가치가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이야기 해보면 예전에는 이게 디지털 그냥 전화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3G가 되면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를 기반한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게 갑자기 뜨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4G가 되면서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을 했죠. 네. 네네네. 네. 이제 5G가 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네. 그리고 통신은 더 빨라지니까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6G가 앞으로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디바이스는 새로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디바이스들이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용 XR, 뭐 AR, VR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되는 게 뭐. AI입니다. AI가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AI가. 그렇죠. 그동안에는 CPND만 됐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AI라는 게 모든 디바이스 기본 인프라가 될 거예요. 통신처럼. 아. 네. 그거는 결국 어떤 백번망,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 어떤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고성능 반도체가 그 서버에서 투자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 대표님도 자율주행 차나 로봇이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일 거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뺀 저는 AI만 놓고 봐도 AI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일 필요가 기기로 없어요. 있죠. 맞아요. 제품일 필요가 없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걸만 활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AI만 완성을 시켜놓고 나면 엄청난 이익 향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요나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 빅테크 업체들 그 비용 절감하느라고 인력 줄이고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인력을 왜 줄이냐? 뭐 AI 투자하려고 줄인데요. 뭐 아, 그런 AI 것도 투자를 있겠죠. 위해서 그 돈으로. IBM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7, 8천 명 줄이는 이유가 AI 투자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또그 아이러니하게 테슬라 일론 음. 머스크는 AI 개발을 좀 중단한다. 오히려 네. 거기는 비용 줄이고 막 인원 줄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본인들은 하고 있거든요. 이미. 뒤에서 이미 다 하고 있죠. 이미 다 본인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을 아. 절대로 안 믿고 너무 순수했네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재고 관리가 정말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연말이나 월말 뭐 분기말이 되면 네. 창고떨이라는 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창고떨이가 왜 있냐면 재고 관리 못 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재고 관리를 사람이 하니까 못 했었던 미리미리 건데 예측하고 분석해서 해야 됐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AI한테 맡겨갖고 재고를 없애버리면요 가격을 낮춰줄 이유가 없어요. 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그러네요. 말씀해 이게 주셨어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그럼 뭔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업 단에서. 그렇죠. 하나 저는 이 부분이 결국 후공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주목받을 거다라고 네네.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 변화가 올해나 내년 사이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TSMC 업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글로벌 오사트라고 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탑 10을 보면요 7개가 대만 업체예요. 왜냐하면 이 오사트 업체는 결국은 파운드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TSMC가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눌려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의 어떤 생산 스케줄하고 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거를 지금
10개월 만에 또 신제품을 내놨어요. 기존에 8단짜리에서 12단짜리를 또 내놨는데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만들면 8단은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만큼 어떤 프로세서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서포트해주는 고성능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거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요 얘기해야 돼요. 칩랩 시스템 인 패키지. 네네. 요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한 종류들이고요. 아. 여러 가지 칩들을 그러니까 이제 AI에 유리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이 이제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는 기술이고요. 네, 이게 기존의 그 어떤 단독 주택은 모놀리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단독 주택 구조였고요. 이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종 집적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이종 집적 반도체 중에서는 칩넷이라는 구조도 있고 네. 뭐 시스템인 패키징이라는 구조에 네네 맞습니다. 명명한 네, 이름. 그래서 복합몰, 뭐 3D 구조의 복합몰, 2.5D 구조의 복합몰 이런 식으로 이제 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칩들이 하나로 패키징된다. 이렇게 여기에는 보시면 뭐 됩니다. 가공 장비, 기술 뭐 이런 것도 네네. 필요할 텐데 네네. 이것도 연관된 우리나라의 네, 기업들이 말씀드린 회사들이 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다 후공정 네. 관련해서는 다 그렇죠. 이 두 기업이 거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SIP라는 기술은요, 애플이 제일 활발하게 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이제 패키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칩들을 계속 이종 칩들을 붙여놓으면 서로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특정 칩한테는 시그널인데 옆에 있는 애한테는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또 EMI 차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저궤도 위성에도 또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네. 네네네. 대표님 생각에는 물론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 뭐 반도체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시장이 다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한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반도체 업황 반등 정도의 어떤 아주 뭐 높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런데 나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어. 두세 배의 어떤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잘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기술들. 네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도 나쁘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나 TSMC가 투자하는 소부장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훨씬 게 더. 오히려 배수는 더 클 거다. 그렇죠. 약간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는 정리가 힘들죠. 네, 물론 그렇겠죠. 오늘 네. 듣는데도 제 머리 반도체들이 약간 지금 좀 에러가 많이 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아, 정도로. 네. 이게 바로 이제 기업과 연산을 동시에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기업 여기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기억도 일단 잘 못할 것 같고 그거를 뭔가 네. 활용해서 연산도 못할 것 같은 네, 다시 이거 한 번 더 봐야죠, 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계속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네. 이해를 하고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관련해서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어떤 테크 산업을 주도했던 거는 모바일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혁명이거든요. 이제 향후 앞으로 10년간을 주도할 어떤 혁명이 뭘까? 결국 AI 혁명인데요. AI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스 측면에서 주목할 거는 모빌리티 혁명입니다. 결국 자동차의 컴퓨터화를 주목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지난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은 슈퍼 개미들이 나왔잖아요. 여의도에서. 앞으로는 이 모빌리티 혁명에서 이런 큰 자산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투자해야 될까요? 네? 모빌리티 혁명 안에서 뭘 투자해야 될까? 그걸 많이 고민해야겠네요. 열심히 좀 써주세요. 네. 모빌리티 혁명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내주시고 우리 대표님도 저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재밌긴 했는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도 서로 매치해볼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한번 또 시간 내셔서 네네. 요 관련한 얘기 외에 이슈들이 또 있으면은 자주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제가 아주 높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 높으셨어요? 네, 저는 이 정도면 거의 정말요? 세미나 수준의 그래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럼 네. 이해 잘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사실 100% 이해는 못했어요. 네네. 예, 첫 다시 술에 한번. 배부르겠습니까?
표정은 저희가 잘 지어서 마치 되게 잘 알아듣는 네. 것처럼 저는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IT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이제 후공정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최근에 일단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얻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또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